함양 계평마을의 문화화 역사 공동학술 대회가 2016년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함양문화원과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주관으로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임창호 군수, 임재국 군의장, 진병영 도의원, 여산규 노인회장, 하동정씨, 풍천노씨 문중과 유림회, 일두기념사업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윤수 부원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개회식, 주제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함양군과 경상대 남명화연구소가 이제 이 계평 마을의 학술에 대해 공동으로 주관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필 남명화연구소장님 먼저 개사를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원장님 인사 한번 듣고, 군수님 축사 듣고, 의장님 축사 듣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필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계평마을 문화와 역사 학술대에 소중한 어른들께서 이렇게 많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설이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색 창년한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양문화원과 그리고 남역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우리 계평마을의 이 문화와 역사 학술대를 위해서 이 합양을 차해주신 남역 연구소 이상필 소장님, 그리고 박영국 교수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일두기념사업회, 또 그리고 하동정씨 문중에 또 풍천녹씨 문중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문화원에서는 우리 지역유엔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 학술 발표회를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도라 있으신 김영식 문화원장님과 그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해주신 우리 임재구 의장님과 진병영 도의원님, 그리고 김정옥 교육장을 비롯해서 김정희 의원님 참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평의 마을은 아마 우리나라 어느 이 전통 한옥 마을에 나도 비견돼도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아주 훌륭한 마을로서 동방 오연정의 한 분이셨던 일두 정희장 스님께서 출생하신 곳이고, 그리고 장동 우한명이라 해서 영남 지방의 선비 정신과 학문의 본고장으로서 취미와 절개를 간직한 정신 문화가 깃든 소중한 곳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우리 계평 마을의 역사적 변천과 문중을 빛낸 인물, 그리고 마을 고건축의 가치 등을 다양하게 재조명해 봄으로써 계평 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인근 난계 서원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현재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내년에는 아마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상림도 이제 앞으로는 세계 자연문화유산에 등재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아마 우리나라 어디에 내놔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또 훌륭한 이 자연유산을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해서 함양에 가지고 있는 이 상림과 난계의 서원을 비롯한 이런 소중한 이 문화유산들이 후손들에게 잘 가치를 인정받고, 또 학술적 또 정신적 문화적으로 앞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소중한 이 자산을 저희들이 잘 보존돼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는 우리 강호인 장관님께서도 우리 함양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또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함양의 앞으로 큰 발전에 큰 획을 긋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어른들께서도 다음에 우리 장관님 뵈면은 정말 고맙다라고 따뜻한 격려와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주신 이 소중한 어른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학술대회가 앞으로 우리 지곡 전통 한옥마을이 앞으로 더한 가치와 발전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빌면서 인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국가향기 가득한 결실의 계절에 참 이 가을은 1년 중 가장 또 행복하고 넉넉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개평마을 문화와 역사 학술 토론회에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또 이런 자리에 한 번 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함양문화원과 남묘학연구소의 공동주관으로 개평마을의 문화와 역사의 학술회의에 참석하신 교수님들과 일두기념사업회, 또 하동정시, 풍천녹시문중, 그리고 지곡 개평마을 주민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신 모든 분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의 중심지에 위치한 개평 한옥마을은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선비 마을입니다. 또한 개평 한옥마을에는 일두고택, 또 오당고택, 또 하동정시 고가, 또 노참반댁 고가 등이 있고, 또 100년이 넘은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또 고풍스러운 고택들이 60여 채나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돌단길을 따라 걸어 보면은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선조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TV 드라마 토지, 또 다모들이 촬영을 해서 더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학술대회가 개평마을의 문화적 또 역사적인 가치를 다양하게 재조명해 보면서 선조의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는 개평마을이 더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 사회를 맡은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의 강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개평마을은 계획식에서도 쭉 말씀을 해오셨습니다만 함양을 대표하는 정말 명품 선비마을입니다. 오늘 함양에 이렇게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크게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개평마을의 문화, 역사, 그리고 공문원, 고건축, 민관 설화까지 개평마을과 관련한 부분은 정말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학술적인 부분이어서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 개평마을이 얼마나 명품 마을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절실하게 간절히 느끼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대체로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은 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대학에 계신 분들이어서 강의를 마치고 오다 보니 전체를 소개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개평마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다 보니까 발표가 좀 많습니다. 전체 7분의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 오전에 3분 그리고 오후에 4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작 전에 오전에 발표하실 분들이 3분이 모두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 분 먼저 소개를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함양 개평리의 역사 변천과 의미를 발표해 주실 우리 박영규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남계서원의 성격 변화와 일주 정야창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계명대학교 김기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평마을의 풍천 노시와 가풍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전남대학교 우리 김봉곤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가 많습니다. 우리 발표하시는 선생님들 30분 시간 좀 꽉 지켜서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함양 개평리의 역사 변천과 의미라는 주제로 박영국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용욱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워낙 방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30분에 발표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이고 사실상 논문 3편으로 구성되다시피 했습니다. 원래 애초에 그 논문은 원고지 한 400여 한 50여 됩니다. 되는데 죄송스럽지만은 우리 그 개평리가 임진왜란에서 가지는 그러한 부분은 제가 전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거는 또 뺐습니다. 빼고 다음에 혹시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개평리를 둘러싼 다양한 네트워크의 충돌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어떤 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제 발표문은 1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그 차례를 보면은 절의 제목이 목차에는 빠져 있습니다. 먼저 그 2장에서는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변화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개평리였던 역사적 공간을 인문지리적 상황으로 이렇게 통해서 인문지리적 상황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시기가 역사적 의미가 있느냐 그걸 이렇게 구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명현의 변화와 역사적 의미라 해서 그쪽부터 나옵니다. 여기에는 크게 토성 명현과 공간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함양 지역도 작은 고을이 아닙니다. 한때는 도읍이었죠. 이렇게 작은 고을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 신라말 고려초에 많은 그런 호족 세력들이 존재를 했었고 그런 많은 호족 세력들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훗날 함양 토성으로 이야기되는 함양여씨, 함양오씨, 함양박씨 등 이렇게 4대 개였던 세력군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4대 개로 정리된 이 함양 지역의 토성들은 고려말 조선 초에 다른 지역과 달리 이 특이한 현상이죠. 다른 지역과 달리 이렇게 함양 토성이 재지사적으로 성장해서 번성을 누리는 그러한 측면들이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한 배경을 통해서 이 개평리가 15세기 말 소위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개평리 출신의 인물들이 이 함양 지역의 어떤 정치나 사회나 문화를 주도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을 3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여말선조 제지풍관의 개편이 여말선조 이 제지풍관 이 용어가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익숙하지 한 분도 계시겠지만 제지풍관은 글자 그대로 이 지역에 있는 중앙에서 벼슬살이 했던 분들입니다. 그 제지풍관은 이제는 사실상 중앙으로 다시 벼슬살이로 나아갈 어떤 가능성이 없는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는 거고 또 그 이전에 낙향한 재경 간인들이 있습니다. 낙향한 즉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이쪽 함양 지역으로 내려온 어떤 세력들 그런 낙향한 어떤 재경 간인들 이런 재경 간인들과 제지풍관들이 개평리로 이거하는 부분들
어디에서 이걸 했느냐? 결국 아까 토성 명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토성 명인의 흔적들이 시간적으로 잘 추적되는 세력은 사실상 함량제식밖에 없습니다. 그 함량제식들이 이렇게 세력 근거지가 어디 있겠느냐? 세력 근거지가 요 함량읍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함량읍내를 이 네 개나 되는 이런 토성 세력들이 분점하기는 상당히 공간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주변 지역을 나누어 섞을로 봅니다. 함량여시들은 결국 오늘날 유리면, 휴치면 요 일대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거기에 바로 이 개평, 하동 정치들이 처음에 입장을 하고 다시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측면을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가계의 협력 보증과 일도에 대한 포증입니다. 여러분 뭐 일도 성생의 포증에 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뭐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금방지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한국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측면에서 존칭을 다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냥 그 박동창 의병장이었는데 박동창 이렇게 학술계에서는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일도의 포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알 겁니다. 다만 그 일도의 포정이라는 부분보다도 일도의 포정이 1517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행해집니다만은 실제 그 일도의 삶에 대한 그런 이해들은 의외로 16세기 중葉까지 정확한 연도를 이야기하면 제가 이건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만은 1550년까지도 그 경상자도의 태계 이양이 모를 정도입니다. 모를 정도니까 의외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포정과 달리 일두의 횡령은 의외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측면들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일두의 포정은 국가와 지역과 크게 보면 국가와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마무리되는 게 언제이냐? 결국 17세기 초반이죠. 누구에 의해서 결국 일도의 후손인 춘수당 정수민에 의해서 일단 정리가 된다. 그 말은 곧 춘수당이 이렇게 저는 이제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다른 주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춘수당이 그 일두 포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 바꾸어 말하면 이 개평리 인물 제고, 인물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결국 춘수당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이죠. 이렇게 6장 조선 중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실상입니다. 조선 중후기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아까 그 1640년대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개평 이야기들인데 정말 이때는 제지사족의 삶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 표현을 민이라고 했습니다. 적당한 표현은 역사에서 찾아보면 인민이 맞겠죠. 인민이 맞는데 왜 인민을 안 쓰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때문이겠죠. 결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텐데 저는 민이라 썼습니다. 그렇다고 이 함량의 역사와 문화, 삶이라는 게 제지사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피지배청. 지금 2016년의 시기에서 피지배청이라고 해서는 되지 않겠죠. 이렇게. 그래서 적당한 용어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이 개념상으로 보면은 적당한 게 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중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의 실상에서는 어떤 재직사족의 삶, 그 재직사족의 삶을 통해서 민의 삶을 이렇게 엿볼 수도 있습니다. 왜? 민의 삶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재직사족들 그리고 국가의 기록들, 국가의 기록은 일찍이 조선왕조실록 그다음 성정원 일기들 알려졌습니다만은 성정원 일기를 가지고 이렇게 요 지역의 이 지역의 어떤 역사와 문화, 인간의 삶을 이야기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문화연구원 제가 전에 재직했던 2009년
18년 요때가 처음이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 아마 이 함양 마천루 쪽에 성정원 쪽으로 성정 일기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처음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정 일기에 나오는 어떤 이 지역의 어떤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걸 언급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머리말을 이렇게 잠시 한번 꼭 읽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보면은 이 페이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각주에 있습니다. 각주는 논지 전개상 여기에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각주에다 넣어놨는데, 그 각주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까 우리 그 군수님이나 의장님께서 여러분 조사를 하시면서 우리 함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저도 그 첫머리에 바로 굳이 뭐 자안동 우함양이라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늘 뭐 안동이 함양보다 더 지역적 가치가 높아서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순서가 좌우입니다. 이렇게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가운데 노란색, 요즘 오방남 많이 등장하는데 오방정색이죠. 이렇게 오방정색. 그럼 늘 자가, 그 다음 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전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안동 우함양이로 이끌 정도의 어떤 유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우함양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그 단적인 예를 각주 5분에다 이렇게 여러분 써놨습니다. 왜 저 군위에, 경북 군위에 있는 서문은 한자는 다릅니다만, 누가 요즘 오늘 인터넷 보면서 한자 봅니까? 한자로가 구분합니까? 군위에 있는 서문은 그냥 남계서문입니다. 남계서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 욕들 그걸 다 상실시키더라도 남계서문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저기 소수서원 죽계서문으로 기록 나오는 죽계서원은 고려시대 인물입니다. 조선시대 인물로 첫 배양지로서 교육공간으로서는 남계서원이 처음이잖아요. 우리 어떤 함양의 그런 자긍심의 구체적 장소인 그러한 남계서원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외부인으로부터. 결국 이건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책임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책임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건 차근히 제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서로 간에 익숙해지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움을 마주하고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듯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주변의 공간에 일상적으로 녹아들면서 그 제대로 된 이해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해석으로 진실이 묻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함양지역으로 말하자면 그곳 가운데 한 곳이 개평이라고 봅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익숙한 것에 대한 가치를 재발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구에서 새로운 자료 발굴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물론 새로운 자료를 발굴할 경우도 있죠. 제가 그랬습니다. 없을지라도, 설령 없을지라도 알려진 자료의 진실조차 묻힌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각과 해석의 문제를 제 글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구체적 사례를 방금 전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제 글에서 어떤 공간적 의미는 크게 보면 오늘날 개평이라는 어떤 부분들은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어떤 의미는 상당히 더 좁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은 그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5페이지 세 번째 단락으로,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개평리는 역사 공간에서 성장할 수 넓은 곳간 분자의 기름진 땅에다가 정신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하창하게 하는 좋은 산수를 띠고 있어 또 그에 알맞은 땅이었다. 이는 여말씀 주에 낙향한 재경가민이나 제지사족이 함양으로 이가여 최종적으로 개평리의 삶 틀을 잡은 주요한 이유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 어떤 인문지리적 사항들은 생략하고요. 늘 조선시대에는 개평리가 아니라 덕공리 개평촌입니다. 개평촌이 역사에 이렇게 등장하는 건 사실상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입니다. 물론 다른 어떤 전해지는 말,
말을 이렇게 감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역사는 이렇게 논거가 있을 때고 그 논거조차 실증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논거와 실증을 거쳐서 볼 때 결국 개평리는 오늘날 개평리는 덕곡리 개평촌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은 오늘날 그 덕암 마을이라고 이끌어지는 곳이죠. 이렇게 그 덕곡과 개평의 어떤 관계들 아마도 이 덕곡이 마을 형성과 성장과 발전에서는 개평보다 조금 앞섰던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특히 그 조성숙이라는 밑으로 성자입니다. 조성숙이라는 훗날 덕곡이라고 호를 칭하는 이 조성숙이라는 분이 고려 말에 거기에 낙향을 하면서 또는 한향이라고 합니다. 한향. 그 향이라는 게 좁은 의미로는 마을도 있지만 고을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향일 수도 있고 낙향일 수도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아마도 오늘날 덕암리 그 마을 근처가 이 조성숙이가 태어났던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조성숙 집안하고 일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건 여러분 뒤에 그냥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0년에 내가 바로 여기 출신이다. 즉 일두가 태어난 곳에 출신이다라고 단서를 달면서 일두만한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성균관 그 성신들이 한마디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부패했고 능력도 없고 결국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다. 좋은 선생을 위해서 잘 가르쳐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재 중에 사람들은 모두들은 인재가 없다라고 땅도 좁고 인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일두와 나머지 두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바로 이 조성숙입니다. 조성숙이 어떤 손자들은 조효동이죠. 뒤에 페이지 9페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잠시 이야기했던 역사적 공간으로서 어떤 개평리 그 개평리는 오늘날 개평리 마을이죠. 정확히 마을과 그 다음 지금 상개평으로 이야기되는 그건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그 안개평이라 했습니다. 안에 있는 개평이라 했죠. 그건 지금 네가 틀리죠. 형님 우리가. 그리고 또 개평점도 있었고 개평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은 있으면 혹시 저한테 이렇게 나중에 장소라든지 그 개평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북창 함양군의 북쪽에 있던 창고 개평장 그런 곳이 결국 오늘날은 창평이죠. 이렇게 개평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는데 그걸 포함시켜야겠죠. 그리고 오늘날 덕암리죠. 덕암마을 덕암마을에 이렇게 삶의 틀을 잡았던 조성수 공간을 이렇게 이 범위를 이렇게 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장을 설정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렇게 결국 오늘날 지구면 맨 소재지 그리고 교수정 그리고 덕암마을 그것도 안개평 그리고 오늘날 개평리에서 실제 그 행정구에서 남쪽에 많은 부분들은 제외를 해도 되겠죠. 이게 아마 공간 범위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개평리에 덕암마을에 왜 일찍이 사람들이 그게 틀을 잡고 마을을 형성하고 조선시대에 대단한 그런 제지사족의 마을이 되었던가? 그건 결국 어떤 자연지리적 조건들이죠. 이런 자연지리적 조건들을 살피자면은 결국 공간을 살펴볼 때는 저 치암산 또는 도승산이라고 하던 그걸 연결시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다뤘죠. 자, 명예의 변화와 역사적 의미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함양정시 입향조 정지의 묘가 자리 잡고 있는 함양군 유림면 대동마을은 함양군 토성인 함양여시가 틀을 잡은 휴전면 호산리 이모마을과 직선거리로 불과 2km 정도 넘을 정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날 전혀 우리가 함양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할 때에 크게 염두를 두지 않지만 저는 크게 염두를 두었죠. 아마 여기가 바로 함양여시라는 일찍이 보성 선시대
보성 선씨들이 자리를 잡았다. 보성 선씨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았는가는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전장 또는 별서가 거기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바로 보성 선씨의 사위가 되는 정지라는 분이 바로 거기에 처양으로 입양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보면은 창녕성씨 부사 성리신의 삶터의 변화와 거의 어떤 사회적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장면에 이렇게 공주로 내놓았습니다. 그 창녕성씨가 창녕에서 본관지 창녕에서 저 거창가조에서 또 거쳐서 오늘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추적하고 또 다른 어떤 가게들의 어떤 삶의 변화를 추정하면서 볼 때는 결국 정지가 함양에 입양할 때는 처양과 관련이 있겠다. 그 처양은 결국 어디냐? 처양이라 보고 저는 뭐 전장 또는 별서라 보고 유림면 고지역이다. 휴천면을 가면은 휴천수당 1에 이야기되는 휴질이 유등포리 고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걸 이렇게 살펴서 그 말은 곧 개평리 제지사족의 어떤 그 함양 개평리 제지사족들의 제지사족들이 이 함양에서 어떤 역할 그리고 중앙과의 관계에서 역할 그 배경은 결국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누가 일두지간반 가게뿐만 아니라 부대에 끼친 영향을 보면 결국 금제강한입니다. 금제강한은 고려말에 공양왕의 사위였던 강혜계, 공양왕의 사위였던 강손자도 이렇게 그 강한이 바로 이 무고사에 이렇게 적기사건 강이란 분은 이렇게 손자지만 두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은 그 후대 함양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끼친 영향이 지대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별로 이렇게 주목을 하지 않지만은 그런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자, 재경간인의 함양 이거의 의미입니다. 재경간인의 함양 이거에서 처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해결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이야기 제보자들이 할머니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집안에서 아이들과 돌보면서 시언들을 모시면서 살아가던 여성들이 생활과 꿈은 뒤엉킨 채 살아가면서 바깥 세계보다는 집안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개평마을 이야기 중에 개평의 지형에 대한 이야기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화소를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요. 개평의 개자가 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거기 우물을 파면 안 된다 해가지고 1920년대까지 우물을 파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또 유자광과 김종직에 대한 얘기들은 주로 할아버지들께서 구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실하다고 믿었거나 실제로 믿는 이야기 또는 증거물이 남아있는 전설에 주로 이야기의 화소들을 많이 제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현실이나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고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배모양 그 지역 이야기 하나가 있었고요. 이은대와 학사루 같은 경우도 증거물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김정직과 유자광에 대한 이야기, 주로 남성 제보자들, 할아버지들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대부분의 할아버지 제보자들은요, 허구적인 민담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꿈이나 삶이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는요, 민요를 제가 노래를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원래 민요가 전문적인 소리꾼이거나 노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중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주로 이 지역에서 체록된 노래 중에 좀 독특한 거 2편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심기 노래 중에서 다복녀 노래라는 거 있어요. 타박내 노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역에서도 모심기 할 때, 반일 할 때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는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청춘가였습니다. 요거는 개화기부터 창부타령이라고 해서 많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기 노래 중에 2줄인데요. 굉장히 짧은 노래지만 이 노래는 이야기가 있는 노래입니다. 대화치입니다. 다풀다풀 다방물이 해다진데 어디 가노 하니까 우리 엄마 산소에 젖 먹으러 간다고 합니다. 이런 노래인데 전국적으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화자가 있고 문답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자료 분포를 보면요. 강원도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주로 이행으로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내용은 오랫동안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됐던 아이가 어머니 찾아서 젖 먹으러 가는, 그래서 더벅머리 타박내야라고 많이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 부모님 보살핌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누구나 내가 버림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민요에 실어서 일을 할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고픔, 외로움 또는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어머니였다는 거, 그리고 젖을 물고라도 위로를 받고 싶다는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노래에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간다, 엄마 산소 왜 가니, 젖 먹으러 간다, 거기 가면 뭐 있니, 참외가 있을 거다, 참외 먹으면 배부르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답변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2줄이 많이 노래 불렀던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자의 또는 여성들의, 서민들의, 민중들의 삶을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노래는 노래도 길지만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제가 옮겨봤습니다. 구비문학은요, 현장에서 체록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체록을 하기 때문에 말을 그대로 적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화소를 몇 개 단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야기는 이 지역의 노래가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체록됐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33칸 기와진 집에 지고 옛날에 너무 엄마 이제 나무 엄마 그죠? 자기 엄마는 죽고 그 딸 키움시로 키워갖고 사오볼라 푸니까 날 받아서 사오볼라 푸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술을 넣고 했다요. 그랬는데 그 술에 독약 타는 것을 봤던 값이라 그게 저거 형부를 못 묶으러 하려고 부어보소. 주춧돌에 부어보소. 술을 부으니까 주춧돌이 발라지더라야. 그 술 먹었으면 어찌 될기라요. 저게 세이가 그런 게로 상주가 되고 살았지. 이런 것을 그대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예, 이게 계모가 의붓딸이 시집가기 전날 술을 담으면서 독약을 탑니다. 사위를 죽이려고요. 그래서 노래 일부분하고 해설이 나오는데요. 계모하고 전실 자식 간의 갈등이 드러난 노래인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야기 문학에는 굉장히 많은 노래가 이야기와 함께 구술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여동생이라고 여기서 나와요. 세이가 희가 그랬으니까 그렇죠? 여동생이 계모가 독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권주가 애를 부르면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내용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복 동생도 나오고 친여동생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최근 들어서도 양부모가 아이가 살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어른답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박의 노래가 아닌가. 그게 지금도 아직 체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이 없어지고 유기도 사라졌지만 마을 공동체에서 여성의 지위가 달라지면서 이런 노래들보다는 근대 이후에 청춘가, 노랫가락, 창부타령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체록이 됐습니다.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노래를 듣고 부르는 여성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 가정의 약자나 살면서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약자들의 노래가 이렇게 지난 세월을 아쉬워하면서 남은 시간들 잘 살아보자는 다짐으로 청춘가나